안녕하세요. 10월 학력평가 해설 3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부 이 시간에는 독서 두 세트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과학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험에 이 독서 출제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번 출제 경향은 간단하게 개념으로 만든 문제가 많았다. 그 다음에 원리 방법으로 만든 문제가 또 어려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과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가 핵심 출제 요소로 사용되는 것은요, 비단 이번 시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평가원의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에 수능, 그리고 또 그 숱한 모의평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1월 수능을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시험에서 내가 개념으로 만들어진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다시 한번 익혀야 되겠고, 개념 이해하는 사고부터 그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는 사고까지 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원리 방법을 이해를 하고 그 원리 방법을 구체적 사례와 관련지어 결론을 도출하는,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잘하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꼼꼼하게 보완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능시험은요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능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입니다. 네, 22번에서 25번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서에서는요, 지문 읽기 전에 먼저 문제를 훑어보세요. 예측하기를 하는 건데요. 22번을 보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읽으면서 풀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제 풀면 좋은데, 해설 강의니까 지문 읽고 확인하도록 하겠는데, 예측하기 과정에서 출제 요소를 파악을 했어야 합니다. 1번 선택지를 보면 앞에 주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고등근과 빗근, 3번 생리적 복시, 4번 프리즘. 이러한 용어가 있으면 체크를 하고 가세요. 그러면 글 읽을 때 그런 또 용어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그런 용어와 관련된 정보에 주목을 하는 읽기를 했으면 선택지에 대한 판단도 그만큼 여러분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23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됐는데, 보기를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고요. 보기에 무엇이 있는지만 딱 보면요, 시각자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각자료가 있으면요, 이걸 떠올리면 돼요. 개념이나 원리 방법이 출제 요소다.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출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문을 읽을 때 개념 또는 원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읽기를 해야 했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정보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여러분이 가져다가 썼어야 됩니다. 어떤 정보를 이 문제 해결에 적용해야 되는지부터 판단을 잘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예측하기부터 여러분이 잘하는 연습을 꼭 해야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기억 띄고서 이제 들어갈 내용 찾는 것인데, 왼쪽 눈이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지를 봤더니 교차성, 비교차성 이런 용어가 보여요. 그렇다면 그것이 출제 요소일 것이고 그것의 개념을 이해하는 읽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훑었지만 바로 출제 요소들이 딱딱딱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번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됐는데요. 이렇게 밑줄 쳐놓고 문제 내면요, 문맥에서요 그 밑줄 친 부분의 내용, 의미, 이유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을 처음 읽을 때 미리미리 거의 다 찾아놔야 됩니다. 그 말은 정답을 거의 찾아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 읽으면서 찾아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 답 고를 때 그 찾아놓은 걸 고려하여 그와 관련 있는 것을 빠르게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지금 정리됐죠?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시야란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시야의 개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시선 고정, 그 다음에 그때 한 번에 볼 수 있는 범위라는 얘기입니다. 한쪽 눈의 시야는 시선을 중심으로 코 쪽으로 60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쪽으로 100도. 그렇기 때문에 두 눈의 시야는 약 200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물체가 두 눈의 시야에 있다고 해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래요. 시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120도 범위 안에 있는 물체는 뚜렷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두 눈의 시야가 겹치지 않는 양 귀 쪽 40도 범위 안에 있는 물체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대비되는 짝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비되는 짝, 이렇게 차이점을 보여주는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주목하는 읽기를 해 버릇하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이 출제 요소가 되니까요. 다음입니다. 사람의 경우 보는 것은 두 눈이 하나의 물체를 주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시를 하죠. 물체를 주시할 때 물체의 상은 각막과 동공을 거쳐 안쪽막인 망막에 맺히는데 주시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시의 개념을 여러분이 주목을 했어야만 해요. 그리고 개념을 이해를 할 때는요, 그 개념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들을 잘 짚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세요. 두 눈의 시선을 물체 쪽으로 돌려요. 시선을 맞추는 거죠. 맞춰서 물체를 똑바로 이제 응시를 하는 건데요. 물체의 상이 동공의 중심을 통과하는 거예요. 동공의 중심을 통과하고, 그래서 망막의 항반에 맺히도록 하는 것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결국 동공의 중심을 통과해 이 망막의 항반에 맺히도록 하는 것, 이거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주시의 개념을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뒤에 이어지는 다른 내용들도 이제 여러분이 더 잘 이해를 했을 텐데, 혹시 여기에서 이 주시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한다면 읽다가 주시와 관련된 정보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살짝 잘 이해가 못하겠다 싶었으면 다시 이 개념을 확인하고 좀 더 잘 이해하고 갔어야 됩니다. 이때 주시하는 시선이 주시선이 되고, 그럼 여기 이제 또 주시선의 개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주시와 관련된 개념이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시하는 시선이 이제 주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응시하는 물체가 주시점이 된다는 얘기죠. 망막에는 시세포들이 분포하고 있어 물체의 상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망막의 황반, 이 황반이라는 구성 요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황반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정보를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시세포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반의 상이 맺혀야 뚜렷하게 볼 수가 있겠죠. 집중적으로 시세포들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뚜렷하게 보려면 황반에 상이 맺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를 주시하거나 움직이면서도 물체를 주시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또 여러분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고개를 고정한 상태에서도 시선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눈 운동을 통해 물체의 상이 황반에 맺히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눈 운동은 눈알 바깥에 붙어 있는 4개의 고등근과 2개의 빗근이 뇌신경의 지배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요, 고등근, 빗근 이런 말들 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용어 본 거 기억하면 이 부분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그 선택지에 대한 판단 여러분이 빠르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요령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근육이 있어서요, 눈 운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눈동자가 있을 때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움직이게 하는 것을 이런 근육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눈알 전체를 상하좌우로 움직이게 하거나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운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 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와 관련된 맥락을 짚어놔야 돼요. 그래야 문제 정답 이제 거의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상하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황반에 맺히게 하기 위함이죠. 무엇이요? 물체의 상이.
글 읽을 때 이렇게 맥락을 미리미리 짚어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가와 관련된 문제 정답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찾아놓은 정보를 딱 짚고서 이것과 관련 있는 것을 답으로 빠르게 고를 수 있잖아요. 다시 지문을 읽고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동공의 중심을 기준으로 6c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체를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는 각 눈의 주시선을 코 쪽으로 모으는 폭주 운동이 필수적이다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주시선이 동공의 중심 지나가는 거 알죠?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이 문단에서 주시의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주시의 개념은 뭐였냐면 물체의 상이 동공의 중심을 통과하였어요. 물체의 상이 동공의 중심을 통과. 그러니까 결국 주시선이라는 것도 이 동공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이에요. 그렇죠? 그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의 주시선을 코 쪽으로 이렇게 모으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앞쪽을 자 보면요. 눈동자가 운동을 하게 되는데 동공이 이렇게 코 쪽으로 모이게 돼요. 동공이 코 쪽으로 모이는 거죠. 코 쪽으로 모이면서 이 앞을 그 한 점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코 쪽으로 이렇게 주시선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시선이 코 쪽으로 모이는 이 운동, 이게 무엇이냐? 폭주 운동입니다. 각 눈의 주시선을 코 쪽으로 모으는 운동, 폭주 운동이죠. 이때 폭주 운동의 양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폭주 운동의 양을 폭주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어가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개념어가 많이 나와 있을 때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놓치면 여러분 출제 요소에 대한 이해를 못한 게 돼요.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개념 이해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폭주량은 미터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터각으로 나타내는데 이 미터각은 뭐냐? 미터각은 주시하고 있는 물체까지 그 거리에 대한 역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대한 역수니까 물체까지의 거리로 표시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이 물체까지의 거리라는 것은 이거 식이에요. 이거 지금 1을 물체까지의 거리로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나눗셈 사칙 연산 중에 하나, 사칙 연산에 관한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글 읽을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특히 이 사칙 연산에 관한 내용으로 어떤 개념이나 어떤 원리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면 이거는요 반드시 출제 요소가 돼요.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물체까지의 거리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냥 거리라고 할게요. 그냥 거리라고 하고, 자 이것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터각이래요. 미터각. 근데 미터각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폭주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폭주량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여기 관계를 보세요.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멀어지게 되면 이 분모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폭주량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미터각이 작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관계가 드러나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폭주량은 작아진다. 뭐뭐면 뭐뭐다. 원리가 여기 여러분 여기서 원리가 드러나요. 그렇다면 이런 정보는 당연히 출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사칙연산에 관한 이런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읽기를 해야 되고요. 이런 정보 가져다가 문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잘 해야 합니다. 알겠죠? 독해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동공 간의 거리인 동공 중심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사이에 그 동공 중심 간의 거리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같더라도 실제 폭주량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실제 폭주량을 알려면 이 실제 폭주량이라는 것은 미터각의 동공 중심 거리를 자 여기 또 이제 빨강색으로 밑줄을 칠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곱셈이니까. 그래서 이 프리즘 디옵터 값을 미터각 곱하기 동공 중심 거리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까지 들어놓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개념이나 원리 방법을 얘까지 들어 설명하면요, 출제요소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동공중심거리가 6cm인 사람이 1m 떨어져 있는 물체를 주시한다면 이때의 미터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분의 1이니까 1분의 1. 그래서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프리즘 디옵터 값은 이러한 미터각에다가 동공중심거리를 곱하는 거니까 동공중심거리가 6cm라고 했으니까 이 1m에다가 6cm를 곱하면 1 곱하기 6이니까 6 프리즘 디옵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구하는 방법 이해했죠?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원리 방법 설명하면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눈 운동에 이상이 생겨 주시선이 주시하려는 물체를 향하지 못하고 벗어나는 편의가 일어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복시라는 것이 바로 여기 이 눈 운동에 이상이 생겨서 주시선이 주시하려는 물체를 향하지 못하고 벗어나는 이런 편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복시라는 것인데, 복시는 생리적 복시랑 사시성 이제 복시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생리적 복시를 구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로감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 그런데 사시성 복시 같은 경우에는 뇌신경의 이상으로 고등근이나 빗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등근이나 빗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눈 운동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요, 눈 운동과 관련하여 폭주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폭주 운동으로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어떤 눈 운동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이 눈동자가 물체를 향해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쪽으로 그 주시선이 이제 치우치게 되는 그런 편의가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어지는 내용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주시선이 코 쪽으로 편의되어 나타나는 복시를 비교차성 복시라고 하고, 귀 쪽으로 편의되어 나타나는 복시를 교차성 복시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설명하는 대상이 지금 하나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나타내는 대비되는 짝을 기본적으로 잘 짚었어야 돼요. 그러면 비교차성 복시랑 교차성 복시 이렇게 대비되는 짝으로 짚고,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 주시선이 코 쪽으로 편의, 그 다음에 귀 쪽으로 편의죠.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적는 걸로 나타내면, 비교차성 복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코 쪽인 거고요. 코 쪽으로 편의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차성 복시 같은 경우에는 귀 쪽으로 이렇게 편의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비되는 짝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머리에다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읽었어야 되는데, 복시인 경우에는 물체의 상이 망막의 황반에 맺히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그렇죠. 주시선 자체가 편의되어 있으니까 그 주시선이 편의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시선이 그 황반에 딱 맺히지 않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른쪽 눈이 비교차성 복시라는 이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를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이제 주시점이 될 텐데, 여기 눈동자가 있다고 합시다. 눈동자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눈동자로 이 물체를 이제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든 것은 오른쪽 눈이 비교차성 복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차성 복시라고 한다면 코 쪽으로 이제 편의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동자의 이 동공의 중심 자체가 코 쪽으로 이제 이렇게 편의되어 있는 것인데요. 편의되어 있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이 주시선 자체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동공 중심에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 황반이 있게 마련이죠. 황반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왼쪽 눈은 정상 상태니까 여기에서는 이 눈동자, 이게 동공 중심이 이 황반에서 이 물체로 제대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자, 여기가 이제 그러면 황반입니다. 그럼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비교차성 복시라면 주시선이 코 쪽으로 편이돼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현재 이 주시선이 자 여기가 코가 있으니까 코 쪽으로 편이가 되어 있죠. 물체상은 망막의 황반보다 코 쪽으로 치우쳐 맺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황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 쪽으로 치우쳐서 맺히게 되죠. 하지만 뇌에서는 오른쪽 눈이 편이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물체를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물체가 있는데 물체를 똑바로 보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자 이게 동공의 중심으로 이 주시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나는 일로 보고 있는데 물체는 이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자, 이 내가 보는 것에 오른쪽에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주시선이 실제보다 귀 쪽으로 향하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물체가 실제의 위치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즉, 요 물체 위치보다 자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있다고 이 물체가 느끼니까 실제로 이 있는 위치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빨간색 두 개 이 선을 보세요. 빨간색 이 두 개가 교차하나요? 교차하지 않나요? 교차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비교차성 복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오른쪽에 있다고 이제 이 느끼는 것까지 이제 여러분이 또 잘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A로 묶여 있는 부분 봤고요. 이어서 생리적 복시는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적 복시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편의가 발생한 눈을 가린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리적 복시는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라는 것이고요. 반면 사시성 복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프리즘 렌즈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로 여러분이 이제 빠르게 이 부분들 읽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프리즘은 이제 어떤 것이냐? 프리즘은 두 개 이상의 평면이 일정한 각을 이루고 있는 투명체로 빛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빛의 진행 방향을 바꿈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빛의 진행 방향을 바꿈으로써 제대로 그 황반에 그 상이 맺히게끔 만드는 거죠. 프리즘의 평면이 교차하는 점을 꼭지, 교차각을 꼭지각, 꼭지의 반대쪽을 기저라고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용어의 개념이 나와 있으면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빠르게 일단 주목을 해야 돼요. 개념을 이렇게 주목을 한 상태에서요.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스넬의 법칙을 따라 기저 방향으로 이제 꺾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문에 있는 그 그림을 통해서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저 쪽 아래쪽으로 꺾였죠. 네, 그 꺾인 걸 확인해서 이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됐고요. 스넬의 법칙에 따르면 굴절률이 n인 소재의 직각 프리즘이 공기 중에 있다고 가정할 때 굴절률 n에서 1을 뺀 값에 여기가 이제 중요했어요. 굴절률 n에서 1을 뺀 값에 꼭지각을 곱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지각을 곱하면 그럼 여기 결국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 원리 방법이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 자 곱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빛의 꺾인 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곱셈 사칙연산에 관한 정보니까 앞서도 이제 강조를 했지만 이렇게 개념이나 원리 방법을 사칙연산으로 제시를 하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하나 좀 여기다 정리를 좀 해보면 빛의 꺾인 각은 n에서 1을 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곱하는 겁니까? 즉 굴절률에서 n을 뺀 다음에 요 꼭지각을 곱한 값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사칙연산 주목하고 그림과 같이 직각 프리즘을 통과하여 꺾인 빛이 1m 떨어진 평면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연장선에서 수직으로 1cm 간격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념이나 원리 방법을 설명하는 사례는 여러분 반드시 중요하게 여깁시다. 사례를 중요하게 여기면요. 무엇을 잘 알 수 있게 되냐면
개념이나 원리 방법 사례 갖고 설명이 있다는 것은 그거 잘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은 그 내용 가지고 문제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또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문제에 있는 사례랑 지문에 있는 사례랑은요, 서로 같은 사례여야 돼요. 서로 내용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게끔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이 사례를 여러분이 문제의 사례랑 딱딱 맞춰가지고요, 그 문제의 사례에 어떤 답을 구하는데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요령을 여러분이 기르는 게 독서 공부예요. 그 점 꼭 체크를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다시 보면 1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직으로 1cm 간격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m 떨어져 있고 1cm 간격이 있을 때 이때의 꺾인 각이 자, 이렇게 1프리즘 디오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눈의 주시선이 귀 쪽으로 편이돼요. 폭주량이 작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이되어 있으면요, 아무래도 폭주 운동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폭주 운동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폭주량이 작은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 쪽으로 편이되어 폭주량이 이제 작으면 빛이 프리즘 렌즈를 통과할 때 코 쪽으로 굴절되게 하여 차이 나는 폭주량만큼 꺾인 각을 형성하여 주시선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결국은 프리즘 렌즈로 빛의 방향을 바꿔서 그 황반에 상이 정확하게 맺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원리 방법을 또 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문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인데 이런 유형의 문항은 읽으면서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설 강의니까 다 읽은 다음에 보는 거예요. 1번 선택지를 보면 주시하고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미터각은 커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산문단에서 내용 파악해서 여러분 적절성 여부 판단했어야 됩니다. 산문단에서 이 미터각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라고 봤었냐면, 자, 거리입니다. 거기 물체까지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거리라고 할게요. 이 거리분의 1로 미터각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미터각이 뭘 나타내는 것이었냐면 결국은 폭주량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모값이 커지니까 이 값은 당연히 작아지게 되고요. 폭주량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시하고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미터각은 커진다라고 돼 있어요. 미터각은 작아져야죠. 거리가 분모값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골랐어야 하고요. 고등근과 빗근은 뇌신경에 의해 움직임이 통제된다 라는 이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문단 읽고서 이문단에서 여러분 근거를 바탕으로 적절성 판단했어야 됩니다. 이문단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4개의 고등근과 2개의 빗근이 뇌신경의 지배를 받아 그 눈 운동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어야 되겠죠. 생리적 복시는 피로가 회복되면 치유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6문단에서 여러분이 판단 근거를 짚었어야 됩니다. 6문단에서 생리적 복시와 사시성 복시를 대비해서 생리적 복시는 피로가 회복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 그런데 사시성 복시는 프리즘을 이용한다. 이런 정보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치하고요. 4번입니다. 프리즘은 빛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보 또한 6문단에 있었죠. 프리즘은 빛의 진행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두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는 120도이다 라는 것인데, 이에 관한 정보는 어디 있었습니까? 1문단에 있었죠. 1문단에서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확인해서 어렵지 않게 답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23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오른쪽 눈에 사시성 복시가 있다. 검사 결과 동공중심 거리는 6.4cm이고 1m 떨어져 있는 물체를 바라보는 주시선이 정상일 때보다 귀 쪽으로 3.2cm 편이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했어야 되는 것은 동공중심 거리는 6.4cm 그리고 1m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걸 왜 주목해야 했냐면 본문의 사례랑 이 사례랑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1m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1cm 간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cm 간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례는요 1m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격이 3.2cm인 거예요. 여기 지금 귀 쪽으로 3.2cm 편이 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간격이 3.2cm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요 1cm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우에 꼭지각은 어떻게 된다라고 거기서 제시를 하고 있냐면, 꺾인 각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꺾인 각은 1프리즘 디옵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지금 동공중심거리 6.4cm이고 1m 떨어져 있고 3.2cm 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에 이제 대응하는 요소를 여기서 이 세 가지 값 중에 이제 찾아서 우리가 대응을 시키면 똑같이 1m 떨어져 있고요. 그런데 간격은 3.2cm예요.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꺾인 각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까는 1cm의 간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3.2cm니까 자, 11 해서 이제 1 프리즘 디옵터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의 꺾인 각은 3.2 프리즘 디옵터라는 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문의 사례랑 보기의 사례랑 정확하게 대응시켜서 이 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례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 이제 판단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황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편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례는요 어떤 사례냐면, 보세요. 여기 지금 물체가 있습니다. 실제 물체가 있고요. 그럼 여기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 주시선은 여기에 맺히는 거예요. 여기에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뇌는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게 편이 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똑바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똑바로 보고 있는데 물체가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이 물체 실제 위치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물체가 왼쪽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기에 이 선이랑 여기 이 선이랑 지금 교차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는 어떤 사례가 되는 것이냐면, 이것은 교차성 복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 교차성 복시의 사례다라는 것까지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 이 문제 해결의 길을 찾은 겁니다. 이렇게 찾은 상태에서요,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요. 자, 1번 선택지를 보면 굴절률이 4점인 직각 프리즘 렌즈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교정이 되었다면 직각 프리즘 렌즈의 꼭지각은 1 프리즘 디옵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꺾인 각을 구하는 방법이 사칙연산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굴절률에서 1을 빼고 여기에다가 꼭지각을 곱하면 그것이 꺾인 각이었다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미 꺾인 각을 지문과 보기를 대응시켜서 그 값을 찾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3.2 프리즘 디옵터니까 그럼 여기의 값이 얼마예요? 3.2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꼭지각이 얼마여야 되겠습니까? 1 프리즘 디옵터여야죠. 그래야 3.2가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거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주시선의 교정을 위해 사용하는 직각 프리즘 렌즈를 굴절률이 큰 소재로 만들수록 꼭지각을 작게 할 수 있겠군이라고 됐는데, 여기에 이 굴절률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여기 꺾인 각 값은 그대로죠. 이건 그대로인데 굴절률 값이 커져요. 그러면 이 값이 나오는 데 있어서 꼭지각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만큼 또 작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굴절률이 큰 소재로 만들수록 꼭지각을 작게 할 수 있겠군이라는 것은 적절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선택지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서 공부를 꼭 잘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큰, 그 다음에 작게든 크게든 이런 식으로 위아래 방향성이 인과적인 관계로 엮이는 내용은 반드시 출제 요소가 됩니다. 그 점 명심하고요. 이런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요. 이에 대한 사고 훈련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보겠습니다. 꺾인 각이 3.2 프리즘 디옵터인 직각 프리즘 렌즈를 사용한다면 1m 떨어져 있는 물체 위상이 오른쪽 눈의 황반에 맺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사례는 3.2 프리즘 디옵터가 꺾인 각이었는데요. 요 값이면 황반에 딱 맺혀서, 그렇죠? 상이 딱 황반에 맺혀가지고 잘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번 선택지의 내용도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요. 직각 프리즘 렌즈를 통해 주시선을 정상적으로 교정하면 폭주량은 6.4 프리즘 디옵터보다 커지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택지에서 일단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교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교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 복시가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 그 각도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에 따라 그 각도를 정확하게 잘 조정한 거죠. 그런 상태인데요. 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터각을 구했어야 돼요. 미터각을 구해야 되는데 이 미터각이라는 것은 물체까지의 거리분의 1입니다. 물체까지의 거리는 1m였어요. 그러니까 1분의 1이죠. 그러면 1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실제 폭주량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럼 실제 폭주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거기 산문단에 따르면 미터각의 동공중심 거리를 곱한 값입니다. 그러면 미터각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공중심 거리는 이 문제에서 이제 제시한 값은 얼마입니까? 6.4cm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 폭주량은 6.4 프리즘 디옵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에 정확하게 맞추면 정상적으로 교정이 딱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교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커지겠군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 이 값에 맞춘 거죠. 그래야 정상적으로 교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정답 4번으로 골랐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등근이나 빗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교차성 복시라고 할 수 있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기의 사례가 교차성 복시라는 것은 아까 보기를 설명을 할 때 그 그림 가지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 이 5번 선택지 어렵지 않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2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기의 상황을 보면요. 왼쪽 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요. 일단 여러분이 두 가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교차성 복시인 경우와 비교차성 복시인 경우를 이제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먼저 왼쪽 눈이 교차성 복시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교차성 복시인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편의가 이루어집니까? 귀 쪽으로 편의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왼쪽 눈입니다. 왼쪽 눈인데 여기에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있고요. 그러면 귀 쪽으로 이제 편의가 이루어진 거죠. 귀 쪽으로. 그러면 요 주시선 자체가 이렇게 맺힐 거예요. 이것은 여기 황반이 여기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요 황반에서 요 귀 쪽으로 이제 상이 맺히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 이쪽 눈은 뭐 정상이니까요. 오른쪽 눈은 여기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황반에 맺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런 경우인데 그런데 우리 눈은 이 뇌는요. 지금 이걸 편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똑바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똑바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똑바로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여기를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를 바라보게 되면 물체가 오른쪽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위치보다 이 물체가 오른쪽에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선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교차성 복시고, 그렇다면 교차성 복시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귀 쪽으로 편이되면서 어느 쪽으로 물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까? 오른쪽. 그렇다면 여기에 이 왼쪽이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2번이 답이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3번, 4번, 5번 비교차성의 이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비교차성의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편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코 쪽으로 편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또 이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눈동자가 있고요. 눈동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차성 복시는 코 쪽으로 편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요 코 쪽으로 이제 편의가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이렇게 주지선이 이제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황반이 있을 겁니다. 황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눈동자 또 여기 동공중심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황반에 이렇게 맺힐 텐데, 근데 우리 뇌는요 또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똑바로 본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똑바로 본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쪽 방향을 보게 되면 물체가 왼쪽에 있다고 느끼게 돼요. 그렇죠? 왼쪽에 있다고. 이 말은 결국은 자 이렇게 실제 물체 위치보다 왼쪽에 물체가 있다라고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빨간 선 두 개 보면 이건 뭡니까? 비교차성이죠? 비교차성이고, 그렇다면 물체의 실제 위치보다 어느 쪽에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까? 왼쪽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코 쪽으로 이렇게 편이되고 왼쪽에 있다고 느낀다라.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4번까지 함께 했고요. 이어서 25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와 관련해서 그 맥락을 우리는 이미 찾아놨어요. 지문 읽을 때 그 가와 관련해서 눈알 전체를 상하좌우로 움직이게 하거나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이제 운동하느냐? 결국은 그 위에 줄 눈 운동을 통해 물체의 상이 황반에 맺히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답으로 빠르게 고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1번 물체의 상이 황반에 맺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네, 바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글 읽을 때 그 맥락으로 짚어놨던 내용이 바로 1번 선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황반에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한 거 아닙니까? 망막에서 황반이 편이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황반 자체가 편이된다는 그런 얘기는 지문에 없어요. 이건 지문이랑 아예 부합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복시에 따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밑줄 쳐 있는 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공중심거리가 지금 눈 운동한다고 해서 증가되는 게 아니죠. 폭주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운동이 잘 일어나면 폭주량이 또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5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25번 정답이 1번이죠. 네, 이어서 우리 41번부터 45번인 인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인문을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 왜 30에서 35번은 안 하나요?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드네요. 우리 3부는요 과학하고요, 그 다음에 인문 한다고 강의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비교적 좀 짧은 지문 2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융합 세트 그 긴 지문은요 바로 4부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41번에서 45번 인문인데요. 먼저 여러분이 지문 읽기 전에 출제 요소를 잘 파악을 했는지를 먼저 체크를 좀 해봅시다. 예측하기인데 41번 문들을 보면요, 바디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디우의 견해주장의 출제 요소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지문 읽을 때 그 견해주장 나타나는 핵심적인 말들을 잘 찾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선택지 앞부분을 훑으면 정치의 목적, 사건, 개인, 거짓, 사회구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기업과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 그럼 이제 기업과 니은의 어떤 관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43번 가에 대한 이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선 세트에서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하여 그 내용, 그 의미,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글 읽을 때 미리미리 찾아놓으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리미리 찾아서 거의 정답 찾아놨었어야 됩니다. 44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선택지 앞부분만 빠르게 훑어내리면 바디오란 말이 또 역시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바디오의 견해 주장이다. 45번 어휘 문제입니다. 지문 보도록 하죠. 1문단인데 현대 철학자 알랭 바디오는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바디오의 견해 주장인 거예요. 정치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에 대한 바디오의 견해장을 나타내는 이런 말을 핵심어로 여러분이 주목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바디오는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걸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좋은 지도자도 뽑아야 되지만, 근데 이제 바디오가 강조한 것은 사회 구조의 변화죠. 왜냐? 좋은 지도자를 뽑아 정부를 잘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니까. 그러면 이 사회 구조의 변화라는 것을 중시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회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 글의 화제죠. 이에 대한 바디오의 견해장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디오는 사건을 계기로 진리가 만들어지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출제 요소죠. 그렇다면 이 기억과 니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그 관계와 관련하여 이 계기라는 말을 여러분이 일단 여기서 주목을 했어야 돼요. 진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게 사건이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진리가 만들어지면서 사회 구조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오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중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중시했으니까 당연히 사회 구조를 변하게 만드는 진리가 만들어지는 걸 당연히 또 중요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견해장을 잘 이해를 했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단 보면 바디오에 따르면 사건이란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일이면서 라고 되는데, 우리 여러분 이런 용어 있을 때 개념 정확하게 짚어서 글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상에서 쓰는 사건이란 말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꼭 유의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사건의 개념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리고요, 미리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발생시킬 수 없는 것까지 또 역시 주목을 했어야 되겠고, 충격 준다는 얘기는 이미 앞에서 주목한 거고요. 사회 전체에서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사회 내의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들을 내가 잘 짚으면서 읽었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어떤 말을 지시를 하고 있냐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 일시적이란 말도 핵심어가 되죠. 그리고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만 사회구조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구조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말은 아까 앞에서 본 어떤 말과 이제 관련이 있을까요? 1문단에서 본 거. 그 1문단의 끝에 보면 사건을 계기로 진리가 만들어지면서 사회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진리가 만들어지는 계기고요. 진리가 만들어져야 사회 구조가 변해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앞뒤 내용을 연결해서 이해를 했는지 이 지점 체크해야 돼요. 그런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는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 1871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파리 코민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파리 코민이 어떤 것인지 지문에 설명 안 하고 있죠. 이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이거 문제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 글을 쓴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려고 하면 이거 무언지 설명해 줘야죠. 그런데 설명 안 했다라는 건 문제 쓰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감각도 있기 바라고요. 바디오는 기존의 사회구조를 벗어나는 독특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이 사건을 전에 없던 이름으로 부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과정이 있네요. 독특한 사건이 발생, 그럼 이제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 이름은 사건이 사라진 후에도 사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흔적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딱딱딱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나타내는 말들을 잘 짚으면서 읽었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사건이 사라지고 난 후 개인이나 집단은 사건의 이름을 통해 사건을 이제 떠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이름이 흔적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떠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단계가 있어요. 사회 안의 각 요소들과 사건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또 이제 핵심어가 될 것이고요. 이 시도는 뭐냐?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안의 제도, 행위, 발언 등을 검토하여 이런 제도, 행위, 발언 등을 검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건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앞서 제시한 파리코민의 예를 든다면 그 파리코민의 이름이 흔적으로 남았고요. 그 이후에 파리 시민들은 그 파리코민과 관련하여 제도, 행위, 발언 이런 것들이 그 파리코민이라는 사건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 안의 요소들 중에 사건에 충실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파리코민과 그와 부합하는 요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파리코민의 그 사건의 어떤 취지, 어떤 그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요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려내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작업이 뭐라는 거예요? 탐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탐색에 이렇게 작은 덤표로 묶여 있다는 건 탐색이 개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탐색 주목하면서 이 탐색이란 말의 개념으로 지금 이 밑줄친 말들을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탐색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충실성이다. 그럼 이 충실성의 또 개념도 역시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겠고요. 이때 탐색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회 안에 특정한 요소를 선택해 그것의 충실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마주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탐색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막 크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바디오가 한 거고요. 사건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디오는 이런 탐색을 또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탐색이 바로 진리를 결국 이루게 하거든요. 그래서 탐색을 통해 사건에 충실한 것으로 분류된 요소들이 사건에 충실한 이 요소들, 이것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진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진리라는 것은 거짓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탐색의 결과. 우리 탐색의 개념 앞에서 이해했습니다. 사회 안에서 사건에 충실한 요소들의 집합체가 바로 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탐색 자체가 바디오에게 있어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디오는 이러한 진리는 정치 이외에도 과학, 예술, 사랑의 영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 영역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디오는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진리 절차. 그러면 이 진리 절차의 또 역시 개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념을 나타내는 말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겠고요. 이런 개념 나타내는 말들이 또 하나하나 다 선택지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하는 읽기를 하면 그만큼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빨라져요. 진리를 이루는 부분들을 주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이 주체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주체 개념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체 개념을 줬으니까 이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이루는 부분들이란 얘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 또 봅시다. 진리를 만들어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발언 중에서 충실한 요소들이 모여 주체가 되는 것이다. 네, 주체의 개념은 지금 여기서 뭘로 제시되어 있는 거냐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발언 이것들 중에서 충실한 요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자신이 주체는 아니죠. 그렇죠? 개인의 어떤 말, 개인의 어떤 행위 그것이 사건에 충실한 것일 때
그것들이 모여서 주체가 되는 것이지 사람 자신이 그 주체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의 행위나 발언 중에 사건에 충실한 것, 그 충실한 것만이 주체의 일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충실한 요소들이 모여서 주체를 이루는 것이니까 그 충실한 것은 주체를 이루는 일부가 되죠. 이러한 바디우의 시각이 개인을 보잘것없게 만든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인데 이 비판에 대해서 제기하는 반대 관점, 반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활동은 정치적 주체의 일부이면서 예술적 주체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주체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진리가 만들어지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고 그만큼 사회구조의 변화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이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내용은 결국은 이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이 가랑 맥락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와 관련된 문제 답 고를 때 이 부분만 빠르게 참고하여 답을 빠르게 골랐어야 됩니다. 특히 바디우는 자신의 철학을 펼치면서 사건은 진리가 만들어지는데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뭐예요? 사건이.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연한 사건보다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리라고 말한다. 이 우연한 사건보다 이 진리가 얼만큼 잘 만들어지느냐, 얼마나 많이 잘 만들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바디우가 말하는 용기의 중요성과도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디우에게 있어서 용기란 하면서 또 이 용기의 개념이 무엇인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용기의 개념을 또 주목을 해줬어야죠. 진리를 좇는 용기, 즉 사회 안의 요소들을 진리에 속한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 탐색의 이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탐색의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진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계속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용기라는 거예요. 바디우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사건을 이어가기 위해 이 노력해야 한다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또 이 용기랑 연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탐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그 사건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진리가 더 많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진리가 만들어질 때 사회구조가 변화한다 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알랭 바디우의 그런 견해정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의 내용 다 봤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글에 제시된 바디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읽으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1번, 정치의 목적은 정부 운영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보는 1문단에 있습니다. 1문단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정치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정부 운영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1번 선택지는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2번, 사건은 사회 전체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건과 관련해서 알랭 바디우의 어떤 입장이 제시가 되어 있냐면 사건이라는 것은 사회 내의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게 이 문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단에는 그 내용을 근거로 부합하지 않다 판단했어야 되겠죠. 3번, 개인은 사회 안의 제도나 행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 안의 제도나 행위에 대해 이것이 사건에 충실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탐색하는 것, 그 탐색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정보가 3문단에 있었는데요. 그런 3문단의 내용을 읽고 이 3번 선택지 적절하다, 일치한다 판단했어야 되겠죠. 거짓이 아닌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진리 절차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라는 것이 거짓이 아닌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진리 절차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바디우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겠죠. 그렇죠? 5문단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었고요.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육문단에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끝에서 이미 일어났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뭐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내용 근거로 5번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 잘할 수 있었죠? 네, 좋습니다. 41번 정답 3번이고요. 42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은 니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시발점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은요 진리가 만들어지는 계기입니다. 계기라는 것은 결국은 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적절하다.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니은이 만들어지는데 필수적이지만 기억 자체가 니은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 그래서 본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네, 이에 관한 내용은 육문단에 있습니다. 육문단에서 사건은 진리가 만들어지는데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이런 알랭바두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2번도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니은을 이루는 요소는 기억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된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를 이루는 요소들은 사건에 충실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건을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이죠. 4번입니다. 기억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건은. 니은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그렇죠? 사건이 이름으로 흔적으로 남은 다음에 그 이후에 쭉 지속되면서 그런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많은 탐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죠. 그렇다면 4번도 적절하다. 5번, 니은보다 기억을 발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리보다 사건을 발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육문단에 있는 내용 여러분이 참고해서 이제 잘 판단했어야 되는 건데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연한 사건보다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리라고 바디오가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을 근거로 5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다라고 잘 판단했어야 되죠. 네. 43번입니다.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와 관련하여 그 가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맥락을 우리가 지문에서 짚어놨습니다. 그 가 밑줄 쳐져 있는 말 바로 다음 줄 오른쪽부터 보면 이 활동은 정치적 주체의 일부이면서 예술적 주체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개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다양한 영역에서, 즉 여러 영역에서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 영역에서 진리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결국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더 크게 잘 일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을 하나의 진리 절차에 헌신하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죠. 여러 영역의 진리를 만드는데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을 사회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객관적 시각을 지닌 존재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개인마다 그 사건에 충실한 요소들을 자기들 나름의 자기들 나름대 판단을 하고서 그 탐색하는 과정에서 찾아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객관적인 시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을 다수의 진리 절차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답이네요. 우리 맥락 속에서 찾은 것, 즉 정치적 주체 일부이면서 예술적 주체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다수의 진리 절차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딱 서로 부합하죠. 대응하기 때문에 이 3번을 답으로 골라야 했고요. 개인을 진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디우가 개인이 진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건 글에 없는 내용이에요. 개인을 진리에 부합하는 행위에만 동참하는 도덕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도 지문에 없는 엉뚱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44번 가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프로이센과 굴욕적인 화평조약을 맺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임시국방정부의 수반인 아돌프 티에르가 국민방위군에 무장해제를 명령하고 수비대가 보유하고 있는 대포를 철거하려고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파리 시민들이 분노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분노를 한 것이고요. 이 몽마르트 언덕에 모여서
자연 발생적인 민중행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개념에 부합하죠. 이렇게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사건의 개념에 부합한다. 이들은 시청을 점거하고 혁명적 자치 정부를 수립하여 여성 참정권 실현, 아동 야간 노동 금지 등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요, 기존에 없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이 자치정부는 2달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졌대요. 이렇게 사라지는 것도 지문에서 설명한, 즉 바디우가 제시한 사건의 개념에 부합하죠. 이 일은 역사에서 시민계급이 자치적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자치적으로 이렇게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최초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파리코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은 사회의 흔적으로 이제 남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보기를 읽으면서 이 파리코민이 바로 바디우가 얘기한 그 사건의 예다라는 판단을 해야 했고요. 즉 보기랑 지문의 내용을 대응시켰어야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선택지된 판단을 하면 바디우는 파리 시민들에 의해 혁명적 자치정부가 수립된 일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거라고 했죠. 이렇게 우연히 발생한 것이 사건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죠.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았겠군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판단이 또 이제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지문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줬어요. 이 문단의 끝에 보면 바디우는 그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 1871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파리 코민을 들고 있다. 그렇게 근거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1번 선택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번입니다. 바디우는 파리 코민이라는 이름은 파리 시민들의 자연 발생적인 민중행동이 사회 안에 남긴 흔적이라고 보았겠군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바디우는 이런 이름이, 사건의 이름이 사회의 흔적으로 남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적절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택지 보죠. 바디우는 파리 시민들이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연합하여 일으킨 파리코민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한 결과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겠군이라고 됐는데, 이 파리코민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겁니다. 이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시도가 지속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루어내기 위한 인위적인 시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지속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면 사건이라고 안 받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3번 여러분 답이 된다는 것 잘 판단할 수 있죠. 바디우는 프랑스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여러 요소들과 파리코민의 관계를 그렇죠. 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탐사함으로써 진리 절차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라고 봤겠죠. 바디우는 현재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파리코민을 이어가기 위한 탐색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즉 지속해가는 그런 그 용기, 그것이 바디우가 이제 중요하다고 또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바디우의 견해에 부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44번 정답 3번 확인했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45번 보면 A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A가 여러분 용언이니까 이렇게 용언인 경우에는요, 앞에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서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A에 앞을 봤더니 바디우는 이런 요소들이 진리를 이룬다. 그러면 요소들이 진리를 이룬다예요. 그러면 주어가 목적어의 어떤 요소들이네요. 그렇죠? 그 요소들이 그 목적어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구성하는 거, 이루는 거잖아요. 벌써 답을 말했네요. 1번이 답이죠. 그래서 1번이라고 여러분이 답을 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요소들로 어떤 특정한 어떤 일정한 성질을 지닌 것, 어떤 모양을 지닌 것,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답 1번이고요. 성취한다라는 것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한다라는 것은 파고들어 깊이 연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괄한다라는 것은 어떤 범위나 한계를 모두 이렇게 끌어 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표방한다라는 것은 견해나 주장을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표방하는 겁니다. 앞에, 즉 A의 앞에 지시되어 있는 그런 주어나 목적어랑 관계없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정답 여러분 1번 구성한다죠? 네, 좋습니다. 우리 45번까지 다 했는데요.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30번에서 35번 융합 세트가 남아 있지요. 그 융합 세트는요, 바로 4부에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부에서도요, 같이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보죠. 4부에서 만날게요.